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제 캠프모스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잘못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정해야 돼. 역시 현장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캠프모스 그 남산 타워의 옆에 있는 뾰족한 첨탑, 이게 이제 미군 기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 왼쪽에 저 가운데가 남산 타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캠프모스다라고 그동안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 오른쪽 끝에 더 작은 첨탑 보이시죠? 저기가 캠프모스였다는 거예요. 네, 언덕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달라서 왜 저기로 가지 이렇게 하시면서 아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샛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샛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해놓으니까 그 새끼를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원래는 거기 평소에는 바리케이트를 안 쳐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쳐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미국 땅이라서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한국에 무슨 미국 땅이 있냐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새끼를 시작하는 그 초입에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위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촬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구경은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기지 문이 있어요. 네. 기지 정문까지 와서 구경은 해도 되지만 촬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그 바리케이트 있는 데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기자회견 장면 보니까 주한미군도 나와 있던데. 미군도 막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거기 그 사람들은 네. 거기에 상주하는 미군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헌병대 갔어요. 네, 여기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네, 주한미군 헌병대가 거기 이제 왔다가 이제 가다가 우리 기자회견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못 나가고 쩔쩔매는 상황입니다. 길을 좀만 비켜주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서 야. 그래서 안 비켜줄 거야 기분 나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비켜준 거죠. 명언이네요. 우리가 수십 년에 여기 땅을 내줬는데 우리 보고 비키라고 그래. 자기네들 비켜야지.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캠프모스를 평택 미군기지 짓고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캠프모스도 옮기기로 했어요. 옮기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를 이제야 저제나 뭐 내년에 옮기겠다 내후년에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질질 끌면서 안 옮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죠.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알게 되는 미군 기지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런 남산 꼭대기에 미군 기지가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군 기지 모두가 전쟁이 나면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위기감을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림 어페어스라고 미국 외교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잡지죠. 잡지인가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실린 두 개의 글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 소개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짚을 문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브런슨 망원 있잖아요. 망원 킬웹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좀 다뤘었는데 킬웹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명칭을 잘 지어낸지 모르겠어요. 킬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각 부대들이 자기들이 운용하는 이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자가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였고 위에서 지휘부가 야 어느 부대 어디 가서 전쟁해 아니 뭐 공격을 해 그러면 알아서 가서 공격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전투기가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모르던 적이 보인다. 그러면 그 좌표를 바로 다른 부대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부대가 바로 공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일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쭉 되거든요. 그래서 전투기나 전차나 뭐 자주포나 이런 데 다 네트워크 그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누가 공격하는 게 빠른가, 누가 공격하는 게 가장 잘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 판단해서 바로바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시스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이비어 브런슨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 일본, 필리핀을 묶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미국도 들어가겠죠. 미국 얘기를 따로 안 했는데 미군이 얘기했으니까 미국 들어가겠죠. 4개 나라를 묶어가지고 이 킬웹을 실시하겠다. 즉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레이더를 가동하다가 북한 미사일을 발견해요.
그러면 한국한테 그걸 전달해서 한국이 그걸 요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요격하라 그러면 요격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누가 누구랑 전쟁을 하고 교전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일본이 공격하던 거 다 돌아가고 한국이 공격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도 외교적이고 그런 전선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근데, 정보를 네. 한정적으로 줄 줄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네. 야, 너네가 가까우니까 너네가 먼저 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자기네 나라 취급하는 거 지금 네. 속국 취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되려면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전화를 연락해가지고 아 모시모시 우리 지금 레이더 미사일 발견했는데 좌표 불려줄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죠. 왜냐? 좌표 받아 적는 동안에 미사일 날라와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예 이 컴퓨터가 그걸 다 처리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포착하고 발사하는 데까지 사람 손이 전혀 안 가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이지스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지스함도 이제 그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는데 자동 모드로 놔두면 사람이 아무것도 손 안 대도 자기들이 알아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이거를 전체 군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한국의 국방 그 군사 자산 데이터와 일본, 필리핀 데이터가 다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미국이 관리하겠다라는 네. 거고 그럼 우리 이 군사 정보들이 다 일본으로도 공유되고 필리핀으로도 공유되고 이런 꼴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걸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한테 연락해서 죄송한데 미국이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택도 없죠. 그러면. 명령 체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의 이 관계에 따른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꼴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자동으로 그냥 참전이 돼버리는 거고 저는 여기서 위험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뜬금없이 필리핀이 여기서 왜 나오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한국, 일본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 강조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필리핀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진 제가 지도를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필리핀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대만 바로 밑에 있어요. 네. 대만하고 바로 이어지는 거고 저 필리핀이 있는 바다가 이제 남중국해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뭐 이렇게 동서해 여기를 다 하나의 전구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하나의 전구 뭐 원 시어터 해가지고 그 발언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지금 실현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중국해 사실 우리하고는 아주 멀리 있는 거잖아요. 남중국해에서 무슨 중국하고 필리핀 선박이 분쟁을 했다. 근데 갑자기 한국군 이지스함이 그 근처 돌아다니다가 미사일을 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상이면 사실 중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떡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이어도 우리나라를 너무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제1도련선 이거 맞나요? 제1도련선. 네. 나 이거 저번에 제1도련선? 틀려가지고 1도련선 네. 맞죠? 제1도련선 네. 제1도련선인가요? 네. 이거 진짜 어렵네. 제1도련선 내부의 핵심 거점으로 지금 한국을 쓰겠다. 이 의미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지도 다시 좀 띄워주시면 그 지금 저기서 한국 밑으로 지금 약간 뭐 낚싯바늘처럼 그려진 저 네네.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저게 1도련선이고 그 동쪽으로 괌이라고 써져 있는 그 선이 이제 제2도련선이에요. 네. 이게 저게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 포위망입니다. 중국을 이중으로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1도련선이 이제 최전선이고 제2도련선은 저기서 밀리면 이제 여기서 또 막아보겠다 이런 개념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한국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에 없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포위망 중국을 미국이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망 안에 있는 기지인 거예요. 완전 최전선 기지인 거고 네.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 미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위망을 만들어가지고 적군을 포위를 했는데 네. 그 안에다가 우리 부대를 하나 집어넣어. 이건 미끼로 쓰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지금 쑥대밭 대판이네. 네,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만 우리만 그냥 우리만 맞고 그냥 끝날 판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 기지가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맞고 필리핀 맞고
일본 맞고. 일본이 더 많죠? 일본 맞는 게 네. 미군 기지가 다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일본은 우리부터 때리겠죠.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 그렇죠. 예, 우리가 제일 가까운 상황 지금 몸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 준비가 매우 속도 있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한 포린 어페언스 여기 이 잡지에 소개된 얘기들을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이 잡지를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포린 어페어스는 이제 미국의 외교협회에서 발행하는 거고 원래 잡지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사실 4, 5월 호가 발행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사들은 미리미리 다 볼 수가 그럼 있는 온라인에 상황이고. 들어있는 거 이거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또 유료 그 기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안 내고 보려고 정말 꼼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좀 보십시오. 미국에 굳이 달러를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우, 야 저런 네. 저기 사상이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수를 쓰면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돈 내고 볼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들은 빅터차 교수의 얘기네요. 네. 그 포린 어페어스 얘기 좀만 더 네. 하자면은 포린 어페어스가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외교협회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제 초당적 외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거고 이게 사실상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돈 안 내고 보시면 어떡합니까? 돈 내고라도 보셔야죠. 다른 것도. 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글 이제 빅터차 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빅터차는 뭐 어제 그제 뭐 연속으로 우리 주한미 대사 내정도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더만요. 네, 소개를 했었는데 빅터차 교수가 28일 날 그 한국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21일에 그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고한 글을 해설하는 간담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었고 이 이제 글을 보기 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빅터차가 사실 상당히 이제 네오콘으로 거의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 강경파이긴 한데 그 이제 저번에 엊그저께 이제 설계하면서 빅터차가 왜 주한미군 대사가 안 됐는지, 주한미 대사가 안 됐는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일단 미국에서 지명을 했는데 철회한 거였잖아요. 일단 상황은 한국에서 아그레만까지 했는데도 철회를 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느냐를 본인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는 없는데 미국 언론에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 철회됐냐면 2018년 1월 달에 철회가 됐어요. 12월 달에 내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3월 달에 정의용 그때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가고 백악관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극적인 어떤 대화 국면이 열렸잖아요.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이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무슨 얘기했냐면 코피 작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코피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그 쌈박질 할 때 코피 먼저 터트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치자. 네, 싸움을 여기저기 때릴 필요도 없고 딱 얼굴 때려서 코피만 내면 이기는 거다. 그래서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이제 코피를 내듯이 때려가지고 승리를 하자라는 그런 군사 작전을 이제 얘기한 건데 빅터차가 그걸 반대를 해서 낙마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터차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그 트럼프가 북한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런 정책을 반대한 게 아니라 반대였던 오히려 거죠. 미국의 이제 강경파들이 북한을 때리자. 그런데 빅터차가 반대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터차가 강경파긴 맞아요.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강경파는 맞는데 전쟁을 하는 거는 반대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사실 약간 황당한 주장들 많이 했잖아요. 뭐 북한 뭐 핵 폭격하자 뭐 이런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막 국방부 장관도 되게 난처해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의 일환 아니었을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 강경파라 해가지고 임명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하자는 걸 반대하네. 쟤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강경파인 건 맞고 다만 전쟁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 사람이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 2018년 19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참 열릴 때도 뭐런 얘기를 했냐면 비핵화가 안 되면 다 말짱 꽝이다. 정상회담 하는 게 반드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장할 정도로 비핵화에 완전히 이제 집착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글 발표를 한 거에서는 비핵화
솔직히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된 거죠. 네.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갑자기 입장 변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반성문도 안 쓰고. 아니 자기가 틀렸다고 먼저 인정을 해야지. 예. 자기가 제일 비핵화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성문 그거를 써야지. 자기가 평생 신념을 지금 꺾은 상황이죠. 그래서 진짜 충격을 준 것 같은데 네. 글의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하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해롭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자꾸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책 위반자들이 암묵적으로 지금 이거를 안 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말을 하는 순간 결국은 북한한테 굴복한 거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총대 메고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가 그래서 총대를 맨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완벽함을 추구하다 실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 얘기는 뭐냐면 비핵화가 원칙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되지도 않는 거를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북한은 더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냐. 그래서 실익을 위해서는 비핵화는 잠시 접어두고 차라리 뭐 군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냉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열전을 하면 우리 핵미사일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전을 하지 말고 냉전을 하자. 그래서 그 미소 간에 냉전을 하듯이 북미 간에 냉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냉전 되게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전문가들 속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류 역사상 냉전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제일 적었으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대규모 전쟁은 확실히 적었어요.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만 했지 실제 전쟁은 안 했으니까. 하지만 사실 약소국들은 엄청나게 작은 전쟁들은 진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시기인데 뭐 이제 그건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하고도 그냥 냉전, 그러니까 강대국끼리에 그냥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이 정도로 하자. 괜히 더 시끄럽게 했다가 전쟁 나버리면 골치 아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냉전을 북한이 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냉전으로 서로 지내자. 이것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비핵화가 실패한 건 알겠는데 냉전을 다시 하자는 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소련하고 냉전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당장 소련 쳐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쳐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고 핵무기로 무장을 해버렸으니까 소련을 공격하면 소련도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날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못하지. 근데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똑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또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양은 이미 미국의 방어 체계를 압도할 만큼 충분한 발사대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랐을 때 그거 막을 수 있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게 2035년까지 64기로 요격 미사일을 늘리겠다는 건데 북한 미사일 한 방을 막기 위해선 4발씩 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4발까지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건데 그럼 64기면 4로 나눠 보면 20몇 개밖에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는 북한이 소규모로 공격하는 거는 막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대규모로 미사일을 막 수십 발을 쏴버린다. 이건 절대 못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나면 미국의 도시들 파괴되고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죽는다. 그거 어떻게 하냐? 못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냉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거의 북한을 소련급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의 양대 그 산맥으로 그때 소련과 미국이 공존했다면 지금은 북한이 소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정도의 그 위협을 받나 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본토 공격은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한 라인을 구축하자 이 얘기도 지금 빅터차 교수가 주장을 했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빅터차가 얘기한 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문점에서 전화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원래 전화하는 게 루틴 네. 매뉴얼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거의 안 받는데요. 네. 그 다음에 뉴욕에 이제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럼 북한도 거기에 그 유엔 대사가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네. 예, 여기가 원래 그 뉴욕 뉴욕 그 연락 접촉선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부르는데 여기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하고 협의를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물밑 협의는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도 만나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무실 문 밑으로 편지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데 개봉되지 않은 채 밤송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미신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아래로 안 만나서 사람이 안 만나서 사무실 밑으로 지금 편지 넣고 있다고? 아, 네. 예. 근데 그게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긴 하겠네요. 네, 미국 그래서 입장에서. 반드시 위기 관리 한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작년인가요? 그 저희가 미국의 한 영화 넷플릭스 영화 하나 소개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게 벌써 작년이 됐나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러시아랑 중국한테는 한 라인으로 연결해서 너네가 쐈냐 안 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하고는 한 라인이 없으니까 북한이 쏜 것 같긴 한데 북한이 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30분의 시간은 지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라인 빨리 설치해야 된다.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영화 봤어요. 네. 빅터차 영화 봤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제 육자회담이라고 있었어요. 북핵 문제를 다룬 육자회담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뭐 교리 그 국방 전략 이런 거 발표하면서 다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북한은 핵 선제 공격 대상 뭐 이렇게 다 리스트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시 재확인을 하자. 우리는 북한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주자. 그러면 혹시 또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일단 너무 다급하니까 다 던져보는 거죠. 네, 다 던져보는 거네요. 네, 그 다 던져보는 것 중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던져도 되나 싶은 방책이 하나 있던데 북중러를 이간질하자. 이걸 방안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아니 이거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간질 할 생각이 진짜 있으면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걸리질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전략입니다. 북중러는 이간질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빅터차 교수가 아주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이나 러시아의 제재 해제 같은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거나 세 나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자. 이 표현이 너무 웃겼다니까요. 세 나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걸 비밀리에 해야지. 대놓고 하는 어디 있습니까?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역설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했다는 명분으로 나토와 유럽연합을 적으로 지정해 북한을 고립시키자. 그래서 북한이 유럽을 그 서방 세계와 연결하는 어떤 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북한을 적으로 삼으면 북한이 매우 고립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든 선은 끊고 싶다. 모든 나라랑 뭐 그런 뜻인 것 같네요. 그렇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다. 뭐 철수까지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축할 수 있고 지금 북한이 아니더라도 한미 간의 안보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감축이 합의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이런 걸 이제 하는 목적이 뭐냐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방법으로 쓰자. 네, 카드로 그렇죠. 쓰자. 네,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한다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주한미군 감축하면 근데 한국과 일본이 불안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어떤 조치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된다. 집단 방위 선언. 늘 해가지고 일본이 공격받아도 한국 미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공격받아도 미국 일본이 도와주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한국 일본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3자 동맹 뭐 나토 수준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당연히 거기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그러네요. 반발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되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왜 빅터차가
전향을 했으며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들을 그리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전략까지 공개를 왜 하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빅터차가 볼 때, 그리고 빅터차가 아니라 미국의 지금 많은 이 정부 관계자나 이 전문가들이 볼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이에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미국은 이란 전쟁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을 계속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은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한반도나 동아시아에서 전쟁하면 미국 미사일은 또 본토로 날아올 거라는 거예요. 전쟁도 해야 되겠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안 날아오게 막아야 되겠고, 이 모순된 서로 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건데, 이 모순된 걸 하려다 보니까 온갖 이제 모순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란 전쟁도 그렇고 그 베네수엘라 전쟁할 때도 그렇고, 미국이 전쟁 직전에 갑자기 대화하자, 협상하자, 우리는 대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어요. 이란 전쟁이 진짜 큰 교훈을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진짜 그 두 눈 똑똑히 본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야, 미국이랑 이거 대화하다 큰일 나겠구나. 이전에는 미국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대량 살상 무기 있다. 우리가 그 검토하고 무기 없는 거 확인하고 그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 절차가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면 이제 들어갔는데, 이란은 협상 중에 그렇게 깨는 경우는 사실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래서 거잖아요. 지탄을 받은 건데 네. 이제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게 네.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은 무조건 못 믿는다 이렇게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최근에 또 흥미로운 그 제가 이제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이 미사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재고를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 쳐들어와도 우리 막을 무기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이 열 몇 대가 있는데 사실 그게 다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은 정비하고 있고 한 3분의 1은 대기하고 있고 한 3분의 1은 가동하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가동 중인 항공모함이 다 중동에 가버렸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지금 공백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혹시 북중러의 오판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무기가 다 떨어졌대, 지금이 대만을 칠 좋은 기회야, 지금이 한국을 칠 좋은 기회야 라고 오판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빅터차의 이런 주장도 저는 그런 심리전, 인지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는 전쟁 못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었네. 대화하고 싶어하고 협상하고 싶어하네. 미국도 드디어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일 없어. 북한은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 못하겠네. 이제 무력 강화에 너무 힘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전쟁에 대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일단 김한술 책인데, 사실 근데 그런 과정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지금 미국과 수많은 협상이 깨졌다가 맺었다가 깨졌다가 하면서 지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 힘으로 제어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요런 겨우 요 정도 가지고 오판을 할 리도 없고 먼저 공격할 일은 진짜 없는 거고, 그게 먹힐까 싶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인 거겠죠? 네, 지금 처지가 먹히냐 안 먹히냐는 그 다음 해보고, 아니 운 좋으면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더 심화되겠네요. 이게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미국이 진짜 북한을 속이고 중국을 속이고 해가지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이란을 대신해서 여기서 새롭게 또 전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전쟁하면 어차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대리전 누가 할 거냐? 한국, 일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필리핀도 좀 끼었던데, 뭐 대만도 하겠죠. 이런 나라들이 대리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리전을 하겠냐 이거예요. 미국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어가지고 말 듣도록 굴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낙마를 시켜가지고 뭐 장동혁을 대통령 시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자기들도 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살살 설득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숨어 있어야 되는 그 미국 간첩들 요원들이 지금 다 나왔어. 매일매일 저는 진짜 그 검찰개 OECD 이거 듣고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방위적으로 이 촛불정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들과 괴리시킬 수밖에 없는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 압력을 무슨 방시혁까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인 거죠. 어디서든 져라. 어디서든 굴복은 해라. 나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 거야. 너 이거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 이 지금 미국의 이런 수작들에 대해서 배경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정부를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소개할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잡지에 실린 글이 있죠? 네, 같은 날 실린 네. 글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특이하게 이런 이제 중요한 글들이 이제 두 개가 실렸는데 하나는 두 번째 글은 정 H 박이라고 한국 이름으로는 박정현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 저기 교포들 있잖아요. 한국 네네. 출신 미국 넘어가서 다 이런 일 하고 계시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진짜? 옛날에는 진짜 적었는데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옛날 같으면 미국 관료 중에 한국계 출신 의원 한 명 뭐 이렇게 이름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막 그 지금- 사람 엄청 주목받고 막 그 그러죠. 사람만 기억하는 건데 네. 뭐 지금은 뭐 미셸 박 무슨 박최 뭐 이거 뭐 붙은 사람들 다 나오고 있어 지금. 네, 되게 빅터 많죠. 차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진짜 조급한가 봐요. 그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엔 정박. 네, 씨? 정박. 네, 부차관보 동아태 부차관보니까 이번에 장동혁이 만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는 비서실장 만난 거잖아요. 대단한 분이네요, 이분. 네. 다음에 장동에 넘어가면 네. 만나주세요. 네. 네. 근데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 사실 우리는 당연히 한국계니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좀 그 극우 반공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반북 네. 성향이 강하고 반북 성향이 강하면 결국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박도 사실은 뭐 한반도의 평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반북 성향 뭐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이제 왜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글도 좀 반북적인 성향의 글이긴 한데 미국 전문가들이 볼 때, 미국 관료들이 볼 때 북한의 위상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이거를 좀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네. 2025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다른 군사 퍼레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에 맞서는 통일된 지도자 집단에 환영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미 세력 안에서 환영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으로 오늘날 북한은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분석가조차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시간에 국제사회에 고립된 존재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변모했다라고 해서 제가 되게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한 게 북한을 강대국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지금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게 이러한 변모는 상황과 능력 모두의 산물입니다. 이 정도는 국가원법 위반인데? 아, 이 사람 한국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국가원법 위반에 네. 경계를 넘었는데요? 네,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의 도래는 많은 소국과 중견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사실 국제 질서 변화에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활용하여 강대국에 짓밟히지 않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이런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북한이 강대국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었던 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어떤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거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위험한데요? 큰일 나겠죠? 왜 갑자기 저렇게 침묵이 됐어요?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역 역학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상당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련한 지역 플레이어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겨누는 강대국이 됐고 그걸 실현한 건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이걸 네.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정박은 좀 주목해 볼 만하네요. 대북 특사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자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쌓아놔야 대북 특사로 갔을 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또 심리전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이게 미국에 지금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 인근에서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뤄봤는데 정말 중요한 시국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촛불을 미대사관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조이대 탄핵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쳐야 되는 거고요. 내란 세력이 살아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조이대와 전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책임지고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촛불 국민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